네, 이번 시간은 무형자산 보도록 할 건데요. 무형자산은 우리 1급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보시면 무형자산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할 목적, 즉 상용 똑같은 말인데 사용할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리적 실체가 없다라는 게 무형자산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비화폐성 자산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무형자산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 자, 예를 들면 특허권이라고 되어 있죠. 특허권이나 또는 영업권, 여러분들 뭐 권리금이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영업권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상표권이나 개발비 등등등 형태가 없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무형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형자산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게 무형자산의 요건이죠. 요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 식별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식별 가능성이에요. 자, 요거는 뭐냐면 자, 기업 실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거나 자, 법적 권리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특허를 냈다 그러면 특허권이라는 이런 권리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권리금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영업권이라는 이런 영업권이 별도로 있고, 이렇게 각각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통제라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 회사의 무형자산, 즉 자산이다 보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 요거는 자산 자체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뭐 재고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같은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산들도 제3자가 마음대로 우리 거를 가져가거나 그럴 수 없듯이 무형자산도 마찬가지로 제3자에 대해서 접근이 제한된다라는 것이 이 통제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 어쨌든 이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 회사에 여러 가지 효익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뭐 매출이 더 늘어난다든지 또는 원가가 줄어든다든지 그렇게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라는 것이 요 무형자산의 요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제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러한 무형자산을 외부에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러한 무형자산을 창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형자산은 일단은 외부적으로 구입을 하거나 이제 우리가 들여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반면에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창출할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배우냐면, 우리 외부적으로 우리가 사온 것이야, 우리가 사온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형자산을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한데, 반면에 우리 내부적으로 창출을 했다 그러면 얼마로 이거를 측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우리 내부적으로 창출한 것이 연구 관련 지출이다 라고 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요거는 즉 뭐냐면 자산으로, 즉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지출했는데 그게 연구 관련 지출이다 그러면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안 하고 어떻게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 관련 지출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누어요. 자, 개발 관련 지출이었을 때, 자,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세 가지예요. 뭐가 있었냐면, 요 세 가지죠. 식별 가능성,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 요 세 가지의 무형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비용 인식이죠.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산으로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의 인식기 중 세 가지를 충족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그제서야 우리가 자산, 즉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외부적으로 우리가 구입한 무형자산은 우리가 자산가액을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창출한 그러한 무형자산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자산으로 처리 안 하고 다 비용 인식했죠. 그래서 일단은 내부적인 인식을 자산으로 안 해준다라는 게 기본이고, 자, 특별히 개발 관련 지출에서 그 중에서 무형자산의 인식을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자산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이한 케이스다. 나머지는 다 비용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연구 관련 지출, 개발 관련 지출 이게 뭔 차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 연구 관련은 정말 말 그대로 연구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특허권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특허권에 관련한 뭐 연구를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특허권을 정말로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초기 단계가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연구가 정말 잘 완료가 되어서 이제 이게 정말로 특허권으로서 자산으로 가치가 되겠다라고 정말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단계가 개발 관련 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제 우리가 자산으로 될 것이 확실할 때 개발 관련 지출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재화, 출판, 표제, 자, 고객 목록 등과 같은 자, 이렇게 실질이 유사한 항목들은 무형자산으로 인식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는 뭐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는 웬만해서는 다 무형자산으로 인식 안 해준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만약에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경우,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다? 연구 단계는 우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자산으로 인식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구분을 할 수 없으면 그냥 보수적으로 다 자산으로 인식 안 해주겠다. 비용 처리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웬만해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는 다 비용 인식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 과목 중 분류가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보시면 임차 권리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권리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영업권 같은 성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권리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회계적인 개정 과목은 영업권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자, 요거를 임차 보증금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우리가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발비. 개발비는 우리가 아까 연구 단계, 개발 단계 해서 개발 단계에서는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무형자산 맞고요. 그 다음에 상표권이라고 있죠. 이것도 우리 회사의 상표권이라고 해서 무형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전세권이라고 있죠. 자, 요거는 무형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업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영업권은 권리금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내용 보시면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판매 조직, 그 다음에 신용이 좋고, 그 다음에 원만한 노사 관계 등등 기업이 굉장히 좋은 그런 가치들을 열심히 영업을 해서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 회사의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 기업에 비하여 특별히 유리한 사항을 집합한 무형의 자원을 영업권이라고 하고, 이게 곧 권리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창업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카페를 인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카페가 지금까지 운영을 너무 잘해서 단골 고객도 많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그만큼 매출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하는 그 부분만큼 우리가 영업권으로, 즉 권리금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상각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무형자산의 상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즉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매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형자산도 자, 상각을 하긴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감가상각으로 하진 않는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하면 우리 유형자산은 우리가 상각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요거랑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무형자산은 감가자를 빼고 그냥 상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유형자산은 우리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감가상각 무게액으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즉 간접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했다라는 거죠. 누계액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무형자산은 별도의 누계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해당하는 무형자산의 가액을 감소시키는 직접법으로 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무형자산은 상각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 감가상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자산의 내용 연수를 바탕으로 상각 기간을 설정했죠. 그래서 그거랑 마찬가지인데 단 한도가 있어요. 2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다. 상각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각 방법은 뭐가 있느냐? 자, 합리적으로 배분해라. 그래서 그 해당하는 무형자산의 특성대로 뭐 정액법이든지 정률법이든지 뭐 연수합계법이든지 그 특성대로 합리적으로 배분하되, 만약에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액법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액법이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있죠. 그래서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 무형자산의 상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상표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당연히 우리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영업권은 우리 아까 전에 봤듯이 무형자산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 영업권은 우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우리가 지급을 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회사 지급할 때 그 해당하는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만약에 1억인데 우리가 영업권까지 해서 1억 5천만 원에 인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5천만 원이 영업권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외부에서 구입한 거는 측정이 가능하지만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는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안 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는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당연히 우리가 돈 주고 사오니까 무형자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 자산 자체는 맞아요. 아직 받지 못한 돈이라고 해서 자산 자체는 맞지만 무형자산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차권리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권리금으로서 우리 회사의 무형자산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해요. 우리 경상개발비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개발비는 정말 이제 우리 연구 단계를 지나서 확정이 되어서 이제 정말로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이 창출될 것 같다라고 해서 요거는 무형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 여기에 경상이라는 글자가 붙었어요. 자, 요게 조금 함정이에요. 그래서 개발비만 나왔으면 무형자산이 맞지만 경상자가 나왔다. 그래서 경상개발비다. 그러면 뭘로 똑같이 처리하냐면 연구비로 처리를 합니다. 즉 우리 연구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 안 했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비용이다. 그래서 경상자가 붙으면 무형자산 아니다 라고 지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개예요? 자, 총 3개. 총 3개가 우리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네,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경우에는 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는 거 맞고요. 자, 두 번째.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모두 어떤 단계?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우리 보수적으로 비용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번이 틀렸네요. 자, 틀렸고요. 자, 3번. 자, 요거는 우리 상각 대상 금액이죠. 요거는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상각 기간에 대한 내용은 우리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무형자산에 대해서 봤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2급에서는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출제가 많이 안 됐었지만 우리 1급에서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